그럼 지금부터 세션 2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기조 강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학 한국전력공사 실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에너지 환경 변화와 국가기관 전력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성학 실장입니다. 국내나 미국이나 또는 전 세계가 지금 다 비슷한 이런 전력망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가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전기를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이제 이런 국가 기관망, 전력망이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제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다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반해서 어쨌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는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햇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첨단 산업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제목에도 썼지만, 이런 이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얼마나 이제 국가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굉장히 이제 경제 성장도 이루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리 그런 이제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이런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에 대한 우리 수요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좀 국가 기관망의 역할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정부가 수립한 25년 1월 달에 수립을 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이제 전망한 수요와 그에 따른 이제 전원 개발 계획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아래쪽에 있는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가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보시면은 우리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짧게 좀 이해를 시켜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이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이제 장기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법정 계획으로 이제 15년 전망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 하는 단계는 과연 우리가 15년 후에 203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총 전기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게 될 건지 그거를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 사용량은 이제 와트 아워 단위가 이제 와트 아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에너지 양. 내가 10와트를 1시간 동안 쓰면은 10와트 아워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에너지를 총량을 어느 정도 사용할지를 전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사실은 시스템의 규모를 결정짓는 거는 총량보다도 동시에 얼마만큼을 쓰느냐, 그 최대 전력 피크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를 마찬가지로 저 정도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피크 동시에는 얼마만큼 쓰게 될 건지를 전망을 하는 게 요 왼쪽의 수요 전망 중에서도 이제 기준 수요에 해당하는 거고요. 목표 수요라는 거는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도 좀 절약해 보고 에너지의 피크도 조금 분산시켜 보고, 이런 이제 목표가 좀 담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좌측에 있는 전력 수요 전망에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요 끝에 있는 129.3이라고 하는, 과연 203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전기를 얼마만큼 쓸지 그 전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되겠고, 저 숫자에 맞춰서 전원 발전기들은 어떻게 보급을 하고 전력망은 어떻게 구축을 할지가 이어지는 계획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전원 구성 전망을 보시면은 원전, 석탄, LNG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이제 들어와 있는 발전기들이 저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많이 늘리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은 뭐 원전, 석탄, LNG처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원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보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목도 공급 과잉이 이제 일상화된다라고 이제 제목도 쓴 것처럼 아래 보시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피크 기여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피크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냉방 수요 제일 많을 때랑 한겨울에 난방 수요 많을 때가 이제 피크가 걸리거든요.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바람이 잘 불질 않습니다. 그래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이라는 발전기를 갖고 있어도 피크 때는 얘가 한 2.4밖에 돌아갈 걸로 기대를 하지 못해요. 태양광은 그보다는 좀 높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피크 때는 한 14.3% 정도 기여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게 요거는 이제 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에 뭐 일정하게 편서풍이 1년 내내 부는 나라들은 풍력이 뭐 피크 기여도가 훨씬 높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피크 기여도를 가진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129.3이라는 저 동시에 쓰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토탈 전원 계획은 268이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8년이 됐다라고 우리가 점프해서 갔다라고 보면은 가장 전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쓸 때 129 정도를 쓸 텐데 발전기는 268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재생에너지로만도 125니까 뭐 바람이 잘 불고 해가 좋으면은 저만큼 전기를 막 그냥 생산해내겠죠. 그러면은 다른 발전기들은 사실은 놀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물론 다른 발전기들이 다 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애들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뭐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는 좀 놀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용률이 낮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존 발전기에 대한 고정비 단가는 좀 올라가는 뭐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지리적으로 보면 수도권에는 좀 수요가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이렇게 뭐 수요와 발전 와트 아워 개념으로 그림은 표시가 좀 돼 있는데요. 아까 시스템 규모를 결정짓는 제일 많이 전기를 쓸 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한 100기가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그럴 때 수도권에서 한 40기가 정도를 씁니다. 한 40% 정도를 수도권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40% 정도 사용하는 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대부분의 발전기들은 물론 이제 수도권에도 한 35기가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발전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발전기들은 좀 비싼 LNG라든가 이런 좀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들이고,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는 강원권, 동해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원전이라든가 석탄, 그다음에 충남 서해안권, 당진, 뭐 태안, 보령 이런 데 이제 대규모 석탄 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제 전력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좀 싼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런 부분이 다 국가 경쟁력이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좀 전기 생산을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요지까지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이제 전력망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발전기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퇴출돼 나가고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뭐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어나는 에너지들은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될 텐데, 그런 풍력과 태양광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잠재량이 뭐 수도권에서 먼, 그리고 기존에 뭐 발전기들이 있던 동해안 해안가, 그다음에 충남 서해안권이 아니라 저 밑에 남쪽 나라에 굉장히 이제 많은 잠재량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의 위치가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전원하고 수요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전력망이고, 기존의 전력망은 아까 동해안 쪽, 그다음에 충남 서해안권 쪽 이런 대규모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 6, 70년 동안 구축을 해 왔는데, 앞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전원의 위치가 바뀌는 데 따른 전력망을 새롭게 이제 좀 재편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이제 수요랑 공급이 지역적으로 이제 좀 편중돼 있고, 또 재생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출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제가
국가가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비용 효율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뭐 위에 있는 것부터가 효율이 높고 좋은 거죠. 저희가 기존에는 뭐 지역별 수급 균등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역별로 수요랑 공급이 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효율도 높고, 그러면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지산지소라는 부분이 되긴 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수요나 그런 이제 공급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뭐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보도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이제 산업이 꼭 전기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물도 필요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사람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있는 기반 시설, 인프라들을 다 같이 필요로 하는데, 전기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공간적인 이동을 시킨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효율이 높은 대안이기 때문에 일단 국가 시스템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맞다. 최우선 과제인 거는 맞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마치 지산지소로 해서 앞으로 이제 전력망 뭐 갈등도 많고 하는데, 이런 전력망 하지 말고 다 지산지소로 하자라는 부분이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는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적은 것이 수요 반응인 거죠. 수요 반응, 아까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공간적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수요를 좀 이동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바람이 좋을 때 전기를 많이 쓰게 하고 태양광이 좋을 때 전기를 많이 쓰게 하면은 좋지 않겠냐? 물론 좋지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모든 생활 패턴이라든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조절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은 조절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메꿔주는데, 공간적인 차이를 메꿔주는 게 전력망이고, 그런 공간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좀 시간적인 차이까지 메꿔줄 수 있는 게 에너지 저장 기술이 될 텐데, 뭐 오전 세션에 뭐 기후부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런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기술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가야지 되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제 수단이 맞습니다. 아마 이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전력망이 에너지 저장 기술보다는 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요 생산과 동시에 이제 소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망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확충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지역적인 수용성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뭐 ESS가 전통적으로는 양수도 이제 ESS 중에 일부인 거고요. 우리가 뭐 배터리 ESS뿐만 아니라 뭐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로 저장한다든지 뭐 중력 에너지로 저장한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섹터 커플링 기술들이 점점 이제 뭐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전력망에 비해서는 그거는 이제 비싼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전력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이렇게 수도권에 수요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사실은 전력망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있습니다.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기를 끌어다 쓰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서 끌어다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망에다가 공급하고 싶어도 가까운 데서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력망이 촘촘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띄엄띄엄 전력망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내가 전기를 멀리서 끌어다가 써야 되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들도 내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내 설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다 전력망을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상책인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인 이동이니까, 그런 공간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23년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 안에는 전력계통위원 평가 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기 사용자들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의무화를 시켜놓은 거죠.
뭐 망이 혼잡한 지역에서 내가 전기를 많이 부족한 지역에서 많이 쓰겠다고 하면 그만큼 내가 어떤 망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자가 발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등등 뭐 여러 가지 ESS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망에다가 효용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담을 지우는, 결국은 어찌 보면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요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는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이미 23년 5월달에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발전 지역도, 그러니까는 뭐 꼭 발전이 있는 곳으로 수요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으로 발전도 좀 가게 하려면 수도권에서도 많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수도권은 어떤 이제 뭐 한계 때문에 많은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수요가 있는 쪽으로 생산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 수요와 발전이 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는 있고, 이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그런 체계를 갖춰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망은 필요하다.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좀 망을 촘촘하게, 특히나 이제 좀 대규모 전기를 융통시킬 수 있는 국가 기관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미션이 최근 뭐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이제 변화가 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이제 국가 기관망 계획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 그런 이제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송전탑에 대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나라 에너지 경쟁력이 좌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중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에너지 저장 기술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중단기 대책으로 에너지 저장 기술도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망으로만 이제 뭐 구축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생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에너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지금처럼 걱정 없이 그냥 편리하게 내가 그냥 콘센트만 꽂으면은 언제든지 품질 좋고 안정적인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은 미래에도 많은 이제 그 개통 안정화 설비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기존에는 사실은 뭐 원전이든 석탄이든 LNG든 그런 이제 원료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발전기가 회전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뭐 동기 발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회전하는 발전기들은 뭐 전기를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 서비스들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인버터 기반의 어떤 이제 전력 전자 기술인 인버터 기반의 재생에너지들은 그런 이제 역할들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이런 안정화 장치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화 장치들을 환전해서 우리 전력망에 이제 많이 심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뭐 K 전력망을 잘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국내 뭐 해외에서 나가서 미국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내에서도 일단 잘하기 위해서 작년 9월달에 시행된 전력망 특별법, 아까 뭐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가 뭐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이 전력망 특별법 제정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전력망 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전력망이 필요하다. 근데 과거처럼 우리가 어떤 지역 주민 또는 토지 소유주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으니 이제 지역의 토지 소유주, 지역 주민, 그리고 그 지역 지자체를 통해서 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굉장히 이제 늘리는 내용들로 이런 법이 이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내용들이기는 해요. 어떤 이제 뭐 선화지 매수 청구권 뭐 이런 하나하나를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 보상과 지원을 매우 많이 늘렸다. 전혀 그 이전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간략하게 설명하면 선화지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철탑과 철탑 사이에 선이 지나가는 그 공간 밑에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중에 선이 지나가면 저희가 밑에 땅 소유주한테 한 토지 가격의 한 30% 정도 보상을 하고 그냥 선이 지나갔는데, 뭐 토지 소유주들은
내 땅 다 사가라 뭐 이런 요구가 많았죠. 그래서 땅 사가라고 하면 한전이 사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런 협의를 좀 빠르게 하면 100원짜리 땅 175원까지 사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뭐 지금 토지 소유주분들이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으로 보상을 하지만 목돈 필요 없어 그러면은 지금 뭐 수요가 많은 연금식의 보상을 하겠다. 연금식 보상을 하면서 그간의 뭐 이자는 복리로 다 쳐주고 또 토지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면 토지 상승 가격 다 반영해서 연금식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뭐 그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그런 이제 보상을 좀 눈높이를 좀 맞춰가려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송주법 특례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이건 이제 주변 지역에 송주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뭐 밀양 송전탑 갈등 때 많이 이제 그 갈등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그 법에 따른 지원도 대폭 한 50% 정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송전탑 경과 지자체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원래는 처음에 지중화 바우처라고 저희가 조금 명명을 해서 저 컨셉을 집어넣었었는데 최종적으로 법안에는 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저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국가 기관망은 좀 송전탑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 것은 땅속 케이블 방식으로 가는데 좀 거리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뭐 또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전탑 방식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망은 좀 송전탑 방식으로 가되 그 지역에 있는 좀 작은 뭐 서울에는 잘 안 보이지만 뭐 이면도로 같은 데 가면 뭐 전주들 보이죠. 전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작은 철탑들 이런 거를 지중화하는 거를 차라리 한전이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에 이 산으로 좀 가는 좀 대규모 이런 국가 기관망은 그냥 좀 철탑으로 갈 수 있게 좀 수용 좀 해주세요라는 측면의 뭐 노력이다. 하여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력망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특별법에 또 여러 가지 뭐 거버넌스를 국가 차원으로 뭐 올리고 초장기적인 좀 전망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는 좀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자체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사실은 제가 어제도 충남도에서 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뭐 토론회 갔었는데 충남도지사님 나와가지고 나는 반대다 뭐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대다라고 주민들 앞에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주민들의 표로 선출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자체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지자체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인허가 그럼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국가가 알아서 할게라는 내용에까지도 이제 이 법안에 담아가지고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함께 전력망을 구축하자라는 차원에서 어떤 교외 지역에는 도로를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도로를 따라서 이게 뭐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도로가 아니라 이제 교외 지역에 저 시골에 있는 뭐 고속도로든 국도든 뭐 그런 도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도로를 따라서 가면 그래도 좀 수용성이 낮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기존 도로를 옆에로만 간다고 하면 그닥 그 지역에서 좋아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우리가 좀 확장해 주면서 갈게. 또는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신설해 주면서 갈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전이 이제 앞으로 도로까지 하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전력망을 빠르게 이제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겠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도로를 좀 한전에서 앞으로는 이제 기존 도로를 좀 확장도 해주고 도로를 좀 신설도 해주면서 전력망만 갈 수 있게 해주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시내에서는 뭐 도로를 따라서 가는 게 송전탑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기는 하되 이것도 그냥 땅을 터널을 뚫어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나마 이제 도로를 좀 파면서 가면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저렴한데 도로를 파는 동안 도로 이용을 못 하니까 인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도로를 확장하면서 확장되는 구간을 우리가 먼저 파가지고 전선을 묶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터널을 뚫는 비용을 도로를 확장하는 데 쓸 수가 있고 터널 뚫는 비용을 도로를 신설하는 데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많은 좀 협업을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땅에다 묻는 것만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제가 땅에다 묻는 것보다 이렇게 좀 도로를 놔주면서 철탑으로도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어디 가든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요. 전자파 문제는 사실은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이거는 이제 1979년도에 미국 덴버 지역에서 뭐 전력 설비 주변의 소아 백혈병의 비율이 높다라는 이제 역학 연구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했고 그로 인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전력 설비의 자계를
발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물질로 분류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뭐 역학 연구에 따른 상관관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과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뭐 이 발암 등급을 보더라도 사실은 또 하나 보실 게 이제 극저주파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0Hz, 60Hz, 우리나라는 60Hz죠. 이제 이런 전기를 이제 극저주파라고 하는데 자개 부분은 이제 발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으로 돼 있는데 극저주파 전개는 이제 전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건 220V를 쓰고 뭐 송전급에서는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또는 76만 5천 볼트까지 높은 전압을 사용해서 전기를 좀 효율적으로 보내는데 그런 전압에 따른 그 전개의 세기는 암하고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룹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다만 자개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왜 역학 연구 결과가 있었으니까. 아무튼 지금 뭐 걱정을 하는 그런 전력 설비의 자개는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금 벽 속에 묻혀져 있는 전기에서도 우리가 전기 콘센트를 꽂으면 전류가 흘러가죠. 거기에서도 똑같은 자개가 생깁니다. 저기 뭐 송전탑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데서 생기는 거랑 동일한 그런 자개가 생겨요. 오히려 가정에 있는 거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거나 저런 전력 설비에 노출되는 거나 차이도 없어요. 물론 그 자체도 암을 일으키는 인자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역학 연구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세계보건기구가 12년 동안 1996년서부터 2007년까지 12년 동안 전 세계 54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펀딩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에도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 돼서 그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 이후에는 사실은 뭐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전자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12년 동안 연구에도 안 나오는 것이 뭐 내가 연구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 인처부 가이드라인도 과거에 1998년도에 처음 이제 제한치를 두었던 것을 완화를 했죠. 이런 제한치는 물리적으로 어떤 이제 영향이 있는 거를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숫자에다가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는 안전율을 반영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잘 모를 때는 안전율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아까 앞서서 봤던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장기간의 국제 공동 연구를 해서도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큰 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그 세이프티 팩터를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세이프티 팩터를 절반으로 낮춰서 가이드라인이 2배가 완화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냥 과거 가이드라인 그대로 83.3을 유지를 하고 있고 국제 기준은 이제 저게 2배까지 완화가 된 거고요. 실제 전력 설비라든가 우리가 가정에서 노출되는 수준은 뭐 2 내지 3 내지 4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미미한 부분인데 저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조금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79년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79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뭐 50년 가까이 세계 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노력했던 거는 다 모르겠고 어쨌든 다시 79년으로 돌아가서 바람이 높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전 직원들은 이렇게 변전소 위에다 사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리고 뭐 여기 뭐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타워팰리스 지하에도 한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집값 떨어질까봐. 근데 전혀 지장은 없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뭐 미쳤다고 만약에 이게 안 좋다면 저기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가 기관망도 중요하고 전자파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여간 이 부분이 다 우리나라의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편리한 전기를 경쟁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기업분들이 아마 미국 얘기도 좀 하면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LS선선 에너지운영 부분 맡고 있는 박승기성입니다. 저는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따른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통합 솔루션 방안을 내서
한미 협력을 통해서 전력망 해법을 제시할 건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작년 이맘때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AI에 쓰이는 컴퓨팅 파워 칩이 6개월마다 전력 파워가 6개월마다 10배 증가할 거고, 그에 따라서 칩이 부족할 거고, 그러면서 그 다음은 변압기가 부족할 거고, 그 다음에 전기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이 세 가지 병목이 결국은 이제 전력 부족으로 이어질 거고, 그 결과가 아마 올해쯤 예상이 될 거라고 2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예측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AI가 왜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가, 그다음에 그 미국 전력망이 AI 성장의 왜 최대 발목이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화 속에서 그 한국 기업의 기여는 무엇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력 수요가 GDP하고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GDP가 증가하면은 전력 수요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했는데 이 AI 시대, 데이터 센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곧 그 AI 컴퓨팅과 동기화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보시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뭐 2030년 기준으로 지금 2.3배 증가해서 426 테라와트 아워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현재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늘어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가와트급의 그 AI 서버가 증대되면서 전체 데이터 수요도 지금 대비해서 44% 정도 늘어날 걸로 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데이터 센터 1기가급의 그 1기가와트면 한 100만 가구 정도가 1년 동안 쓸 전력 소비량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AI가 국가 단위 수요를 견인을 좀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는 AI 데이터 센터가 매년 22%씩 늘어나고, 전력 수요 증가도 50% 이상 데이터 센터에서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 데이터 센터였다면 지금 AI GPU 서버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밀도 자체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AI 서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한 20메가, 30메가, 40메가 정도의 데이터 센터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기가와트 단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막 지어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면 뭐 100만 가구 대도시 규모의 소비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30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의 총수요가 134기가를 이제 넘어갈 것으로 요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더 이상 AI나 데이터 센터는 어떤 빅테크 사업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전력 수요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여기 위에 보시면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70조, 곧 100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거고, 컴퓨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추가 전력도 뭐 지역별로 봐서 뭐 50기가까지도 필요한 상황인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그 한전 이성학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망은 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한 1980년도, 90년도의 투자 이후에 멈춰 있기 때문에 평균 33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40년 이상 되어 있고, 접속 개통은 훨씬 심각해서 이제 5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AI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위협은 반도체도 아니고 GPU도 아니고 자금 파이낸싱도 아니고, 결국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이 결국 미국의 지금 가장 큰 AI 성장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려면 미국의 이제 전력망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구조라든가 구조. 미국은 크게 이제 서부,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텍사스 쪽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에도 세주에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독립을 한다, 비연방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경제 규모든 사이즈든 봤을 때 아마 미국 연합,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다음에 5위 정도 하는
그러니까 50개국의 한 곳이 한 주가 국가 단위 이상의 경제 규모나 전력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미국 50개 주에 3,600개 이상의 한전과 같은 전력망 회사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간 투자도 곤란하고 연방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해가는 게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별로 AI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된 전력망은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2년이면 짓거든요. 근데 송전망은 기본 10년 걸립니다. 발전은 더 오래 걸리고 오전에 원자력을 얘기했지만 평균 7에서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실질적 원전 접으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민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I는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송전망은 20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서로 이렇게 뭐 지역 독립운영자하고 주간 RTO하고 이제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구조에 의해서는 결국 데이터 센터 성장 속도가 전력망 증설 속도가 못 쫓아가는 물리적 병목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 설비들도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수요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발전을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발전 되면 뭐 석탄 같은 원자력 같은 기가 단위의 것들은 이제 많은 용수라든가 어떤 넓은 지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처랑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짓는 거 아까 말씀드린 뭐 한전도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남해 쪽에 주로 재생에너지를 분포했듯이 미국도 태양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들이 많거든요. 발전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송전할 수 있는 전력망이 없는 상황이고 미국 DOE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추가로 피크 용량이 한 100기가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 미국 봤을 때. 근데 그중에 50기가가 데이터 센터가 이 전력망의 필요 50%를 수요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질 수 있는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G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 G 번호반인데 지금 170조 이상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너도 나도 가스터빈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이서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스터빈도 공급 부족이고 어떤 사례까지 발생을 했냐면 가스터빈이나 항공기 엔진이랑 구조가 똑같다는 예에서 퇴역한 비행기 엔진을 모아다가 한 50개 정도 모아다가 가스터빈으로 전용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냥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력계통 대기열이 급증했기 때문에 노후화됐지 가까운데 못 짓지 그다음에 지연되지 이런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게 버지니아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버지니아를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버지니아에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 보니까 500개 이상 지금 짓고 있고 전 세계 20대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버지니아 지역의 주택가까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막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소음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전력 수급 문제. 전력 요금이 비싸져가지고 지금 이 버지니아주에 이제 RTO가 이제 PJM이라는 전력 회사가 있는데 지금 전력 가격 거기에 거래 입찰해서 지금 2배, 3배 이상 5배까지 오르는 전기 요금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버지니아 지역은 2030년까지 전력의 57%를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통 수용 한계치에 접근한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기 위해서는 부지, 통신, 그다음에 전력망이 필요한데 이게 세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제약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여지껏 그 전력망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지만 매크로들이 되고 광역 전력망 확장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염려를 하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전력 플랫폼으로 해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구역 쪽에 한 2천억 불 정도의
매크로 그리드 확충 사업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게 한 290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 독립 운영사인 ISO나 이제 주간 운영사인 이제 RTO 쪽에서 이제 매크로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PJM이나 뭐 에르코트 멕시코 그다음에 미소나 SPP에 좀 집중되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어떤 망으로 구성이 돼야 되냐. 뭐 우리는 밀양사태에 765 투자 안 하고 있지만 765 전력망이라든가 500 케이블이나 230 케이블들이 기본적으로 전력망으로 구성돼야 되고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한 3, 40년 동안 투자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765 사업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만 남아 있고 결국은 가장 최근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765 사업이나 500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 한전이나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65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그리드 사업, 그다음에 500 케이블 이런 쪽들이 지금 서서히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기회를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DOE의 목표는 주간의 전력 거래를 5배 이상 늘리고 전력망을 주 내에는 2배 이상 늘리는 확충 사업을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서 좀 강제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 오더, 그러니까 포큐 규정 1920이라고 해서 20년 장기 시계열로 이제 강제적으로 송전 계획을 하고 비용 강제하는 사항들이라든가 뭐 니트로라 해가지고 이제 연방 차원의 인허가나 금융 재가 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낸싱 쪽도 DOE에서 뭐 2조 이상을 좀 지원해주는 브릿지 머니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통 병목 해소에 뭐 서로 주간 인터커넥션을 함으로써 좀 진행을 하는 정책적 강제성과 재정적 지원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국내 기업의 그 기회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미국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1.2조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평균 15% 정도 성장률이 되어 있고 슈퍼 사이클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765, 500kV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초과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유럽은 유럽 수요만으로도 지금 넘치기 때문에 유럽 메이저든 미국 수출에 큰 관심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만 유럽 시장에 충분히 공급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케이블 변압기 차단기 쪽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 미국 전력망 생태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이 증성될 거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하인드 메타라고 하면은 그 AI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망에서도 수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24/7 펌퍼라고 해가지고 24시간 365일 정전 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이중화되어 있고 백업망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프라이빗 마이크로 그리드를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가스피커라든가 향후 30년 이후엔 SMR까지도 자체 발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가 제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그리드 팀코리아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전력망 시장 선점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특히 HVAC나 HVDC에 대해서 K그리드 기업들은 압도적 기술 우위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케이블 변전기 차단기뿐만 아니라 ESS, 배터리 ESS까지도 통합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를 다 갖고 있고요. 생산 슬롯이라든가 시공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LS선상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부터 제조, 설계, 운영까지도 전주기 시스템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타겟 시장 가치로 봤을 때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된 전력망, AI에 의한 전력 수요 급증, 그 다음에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K그리드 솔루션을 여기 기업들을 이러면 좀 적시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RTO, PJM 같은 주간 전력 회사라든가 주내 도미니언 같은 IOU 독립운영사들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빅테크 데이터 센터
잘 아시는 그 아마존이라든가 마이너스 메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전력망을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국은 이제 한 가지 전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가스터빈,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이 석탄까지 다 포함된 복합 발전을 통해서 복합 솔루션 발전을 AI 데이터 센터에 지원을 해야 돼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365일 무정전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AI 로드 커플링까지도 좀 포함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가공선이나 지중을 통해서 공급을 했지만 결국 장거리 대용량을 가려면 HVD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류 송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고 결국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나 이제 저기 버지니아 앞바다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반재생 정책 때문에 좀 중단되어 있지만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럴 경우에는 기가 단위로 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해상풍력이고 태양광도 중부에서 또 동부로 보내는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좀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주요 회사들과의 전력적 파트너십과 벤더 등록을 통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과연 그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전력망 수요를 급증시키면서 전력망 위기를 갖고 왔지만 국내 기업에 대한 향후 10년간 전력 공급 시장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숫자로 많이 나와 있는 이유가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었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빅3, 3사가 미국 고압 전력용 변압기의 40%를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차지를 했고 유럽이 오히려 10%밖에 안 됩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1위를 했었는데 작년에 데이터를 보니까 고압 케이블들은 결국 20% 가까이가 한국 기업들이 다 수입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1등을 했고요. 변압기나 케이블 시장이 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그 결론적으로 미국 전력망 산업 구조는 AI 전력에 의해서 급증됐지만 결국 이 노후화된 전력망과 전력망 덕목이 트럼프 정부라든가 여러 지원 제도에 의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 케이블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최대 수요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매년 50%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K그리드가 아마 코리아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통합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슈퍼 사이클에 탑승을 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LS 선전에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LS 선전은 HVDC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등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고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유일의 이제 HVDC 해저 케이블을 설계, 엔지니어링, 생산 시공, 그다음에 유지 보시까지 할 수 있는 턴키 솔루션을 갖고 있는 탑티어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공장 3개가 있는데 구미가 이제 지중을 하고 있고 동해가 1조 원 정도 투자해서 해저 케이블과 HVDC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 10회 연속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유럽의 가장 큰 그 테넷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북해 에너지 하이웨이 사업인데 2.4조 가장 큰 규모로 프레임워크 계약을 수주를 했고요. 지역 결제 활성화라든가 탄소 중립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수요가 많은 버지니아 주에 저희가 체사피크시에 미국 최대의 HVDC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지금 착공을 했고요. 27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 한 1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7년도가 준공이 돼서 28년도에 양산이 된다면 30년도에는 해저 케이블 한 1조 그다음에 미국 넘버원 HVDC 해저 케이블 제조사로 좀 거듭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 이제 미국의 전력망에 많은 숙제를 던져줬고 결국 K그리드 팀 코리아하고 LS 전선이 그 미국 전력망 해법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한전선 해저부문장 이춘원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미국 전력망 현황과 특히 이제 HVDC 확대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제 전력망은 송전 전력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미국 전력망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저희 대한전선은 2000년도에 판매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해외 전선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송전망 지중 송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6년도에 미국 최초의 500kb 지중 송전 시스템을 공급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서는 한국 업체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320kb HVDC 지중 선정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 왼편에 있는 영화 포스터를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2019년도에 한국과 미국에서 개봉됐던 영화인데 커렌 워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흥행에 실패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은 19세기 말에 아주 유명한 발명가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직류전기와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전기 간의 어떤 이 대결, 전쟁으로 불릴 만큼의 그 아주 이슈가 됐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직류전기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류가 시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항상 전압이나 모든 것들이 일정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듯이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 전기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토마스 에디슨의 직류 전기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지만 19세기 말 당시에는 이 DC 전류를 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기술들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훨씬 더 곽광을 받게 됐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미 전구와 또 직류 전기를 상업화해서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토마스 에디슨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밝은 모습의 토마스 에디슨이 아니라 사학과적인 에디슨으로서 그 테슬라의 어떤 그 교류 전기를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들으셨겠지만 이제 전기 의자를 교류 전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시연한 그런 부분들을 또 노력들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1893년도에 시카고 박람회에서 25만 개의 전등을 니콜라 테슬라의 교류 전기로 불을 밝힘으로써 일반인들에게 교류 전기가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아름답다운 그런 이미지까지 심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99년도 당시에 세계 최대 규모였던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의 전기를 42km 정도 떨어진 버팔로시까지 교류 전기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하게 됨으로써 이 커렌 워의 승자는 니콜라 테슬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이 DC 전기 시스템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세대 송전망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았다. 뭔가 어떤 영화 제목 같지만 이게 역사적인 어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세기 말 당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DC의 우수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C 전류를 저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현재는 그때 당시에 이런 기술적인 어려운 점들이 주변 기술들의 발전으로 해서 많이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DC가 새로운 어떤 차세대 대안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장거리 송전 기술에 있어서는 DC가 예를 들면 해저 선로에서는 50km 이상 될 경우에 그리고 가공 선로에 대해서는 200km 이상이 된다면 HVDC 송전망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51만 서킷 마일, 그러니까 아마 240만 킬로 정도의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크게 지역적으로 보면 동부와 서부
그리고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이 구분되는 이 지역 간에 사실 연결되는 전력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개 지역의 전력망 가운데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안에서 경쟁 시장과 규제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이 경쟁 시장 안에는 민영이라든지 공공의 어떤 전력 회사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 현황입니다. 시장 참여자적인 측면에서 현황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한국에는 전력 회사가 한전 하나밖에 없지만은 미국에는 3,500여 개의 전력 회사들이 혼재되어 있고 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0개 지역의 개통 운영자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한 56%가 민영 전력 회사들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2% 정도가 공영 퍼블릭 유틸리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어떤 민영 전력 회사들로서는 뉴욕을 담당하고 있는 코네디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담당하고 있는 PG&E,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를 담당하고 있는 PSEG 뉴저지 같은 이런 대표적인 민영 전력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전력 회사로서는 로스앤젤레스를 담당하고 있는 LADWP, 한국말로는 로스앤젤레스 수도 전력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민영과 공공 전력 회사들이 한 3,500여 개 정도 난입되어 있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미국 전력망 현황을 항상 소개할 때마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노후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 70% 수준의 미국 송전망은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오일 쇼크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제조업이 최고조로 발달되었을 때 그때 당시까지만 투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듯이 지금 2026년 당시에 보면은 50년 이상이 된 전력망들도 상당히 많고요. 제일 상단에 보면 80년이 된 그런 전력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전기 전력 제품들은 40년을 기대 수명으로서 설계가 되고 있는데, 이미 기대 수명을 거의 2배를 초과해서 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전력망들도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오일 쇼크 이후에는 제조업들이 그때부터는 하향 기조에 들어섰지만, 현재는 산업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아까도 반복돼서 소개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 급증으로 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 지역, 이 지역이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버지니아에는 한 20기가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운영 중에 있는데 2030년까지 이 규모가 43기가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버지니아 지역 외에도 텍사스 지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형적인 이점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버지니아를 2030년 이후에는 버지니아를 능가하는 데이터 센터 허브로 성장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리조나나 캘리포니아 지역도 특히 이제 텍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실리콘밸리와 인접해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력망, 특히 송전망 현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HVDC 전력망이 어떤 미국 전력망의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지역적으로는 3개 지역으로 미국 송전망이 지역적으로 나눠지지만 그 안에서 10개 정도의 개통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소, 그리고 뉴욕 쪽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아이소, 저희는 나이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JM이라든지, 그리고 텍사스와 남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올콧 같은 이런 10개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미국에서는 가운데서 보시는 로키 산맥 지역인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풍력 발전, 풍력원이 아주 좋습니다. 풍력 발전이 아주 좋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부터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선벨트 지역이라 알려져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아주 우수한 태양광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 태양광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전력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장거리 송전에 있어서 HVDC가 좋은 대안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전역의 어떤 계통들이 지역적으로는 3개, 그리고 사업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10개 운영자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 권역망 내에서는 60Hz의 어떤 유사한 동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지역별 계통과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동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는 이 계통망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또한 또 HVDC 송전망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의 뉴욕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캐나다 동부 지역의 퀘벡의 아주 풍부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는 아주 값싼 전력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어떤 전력망 연계 사업도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국가 간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도 HVDC 송전망이 아주 유용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3,500여 개의 독립된 전력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송전망 자체가 아주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인데 미국 에너지부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런 전체 2040년까지 이런 혼재되어 있는 전력망 구조들을 특히 송전망 구조들을 좀 연결을 함으로써 좀 뭔가 전력망에 있어서의 안정성들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혼재되어 있는 이 혼잡성들을 좀 해소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체 송전 운영망에 있어서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은 워낙 지역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자연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쪽에는 허리케인의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피해가들이 있고 중부 지역에는 토네이도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는데 그런 자연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계통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 간 계통 간의 연계가 필요한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서 HVDC 송전망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주요한 HVDC 프로젝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퍼시픽 DC 인터타이 프로젝트라고 1970년대에 오레곤과 미국 북서부 지역인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남부적인 로스앤젤레스 1360km를 500kV HVDC 가공 송전선로로 연결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아직 이제 금년 5월에 준공에 대해서 가압을 앞두고 있는 대형 HVDC 프로젝트인데 샴플레인 허드슨 파워 익스프레스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 퀘벡과 뉴욕을 연결하는 400kV HVDC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 퀘벡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양질의 수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뉴욕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HVDC 송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선지아 HVDC 525kV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3기가와트 규모의 용량의 프로젝트이고 미국 중부 지방인 뉴멕시코주에서 생산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서부 애리조나까지 연결하는 전체 885km를 연결하는 대형 HVDC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파워 산타클라라 밸리 HVDC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은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역의 스카이라인 터미널에서 그로브 터미널 약 21km를 연결하는 320kV HVDC 지중 송전 프로젝트입니다. 완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실리콘밸리의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한전선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개드린 이런 HVDC 프로젝트 외에도 지금 에너지부 산하의 GDO 그리드 구축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전체 2035년까지 17개 이상의 HVDC 포트폴리오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플랜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송전 용량을 20배 이상 증가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검토되고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지금 전력망 현황은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 개발과 기술 개발,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미국의 송전망들은 50년 이상, 상당히 70%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대체 전력원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물론 지금 정부 하에서는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력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 수요처로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이 필요를 하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전력망 구조를 좀 연결하는 개통 간의 연결 프로젝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3,500개 이상의 그 전력 회사들이 혼잡되어 있는 그런 혼잡성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전체적인 개통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지역 간 연계 사업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럼으로써 HVDC 송전망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한국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거는 HVDC가 아니라 HVAC지만 전체 작년 2025년 2월까지 확인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 중에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체 시장의 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수입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초고압 변압기에 있어서는 물론 배전까지 한다면 더욱더 그 점유율이 높겠지만, 초고압 변압기 기준으로도 한국 제품이 전체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선회사들뿐만 아니라 전력 기자재 회사들은 이미 미국 초고압 송전망 시장에서 좋은 서플라이 체인에서로서의 좋은 위치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HVDC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더욱더 팀 코리아로 진출을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HVDC 떠오르고 있는 HVDC 시장에서도 더욱더 큰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25급 HVDC 지중송전 케이블 및 관련 기술들을 개발했고 임증 사업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당진에는 케이블 공장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가장 왼쪽에 보이는 저희 당진 케이블 공장은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는 가장 큰 전선 공장입니다. 저 공장에서 525급 HVDC 케이블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건설 중에 있는 저희 대한전선의 제2해저 케이블 공장입니다. 이 해저 케이블 공장에서도 640kV HVDC 해저 지중 케이블을 생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효성중공업의 임준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 전력 시장과 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5가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탈탄소화, 분산화, 그다음에 AI 수요 확대, 전력 사용 증가, 그리고 전력막 제약과 인프라 격차입니다. 탈탄소화라는 개념은
이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화석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베스라고 말하는 에너지 저장 기능의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분산화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중앙 집권적, 예를 들어서 대형 발전소가 중앙에서 발전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약간 뒷뜰의 발전소 같은 개념으로 그 가정용 패널, 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양방향으로 전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AI 수요 확대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망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전력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전력망 제약 및 인프라 격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지금 데이터 센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를 이제 이끌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인허가나 그 유틸리티들이 진행하고 있는 송전망 확대 이런 투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을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어떤 바틀렉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커넥션 자체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러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퀴먼트의 쇼티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국 전력 시장을 한번 더 짚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력 시장은 흔히 이제 너크라고 하는 NERC가 이제 어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 6개 기관으로 나눠서 이제 퍼크라고 하는 이제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산하에서 이제 에너지 규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게임의 규칙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지도상에는 8개의 기관이 현재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는 6개 기관이 남아 있고요. 텍사스 지역 TRE 위쪽의 SPP는 현재 RTO로만 활동을 하고 있고, 플로리다 지역의 FRCC는 현재 그 역할을 SERC 쪽으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이 ISO하고 RTO는 사실 개념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사실 같은 개념으로 혼용이 되고 있는데요. ISO가 인디펜던트 시스템 오퍼레이터, RTO는 리지오널 트랜스미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전력망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전력 수급 균형과 개통 안정성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이들이 이제 도매 전력 시장을 운영하고 발전, 송전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ISO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전력망 사업이 자유화되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주별로 만들어졌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소, 나이소 같은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퍼크에서 만들어진 기관이 RTO였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ISO가 RTO의 개념을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부 지역에 있는 PJM, 이제 버지니아, 뭐 워싱턴, 뭐 뉴저지,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이 PJM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도매 시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미국 산업에서 사실상 맏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이 미소, 캐나다의 뭐 마니토바 지역서부터 남부 루이지애나까지 커버하고 있는 가장 큰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풍력 중심으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얼코트 같은 지역은 사실상 독립된, 굉장히 보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타 지역과 인터커넥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2021년 모두 아시겠지만 텍사스 대정전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곳이고요. 그 위쪽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SPP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너크의 산하 기관으로 있다가 현재는 RTO로 역할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서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밀도당 이제 풍력 발전이 가장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왼편의 카이소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북부 쪽에 이제 나이소, 그다음에 ISO, NE 같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과 관련이 없는 전통 규제 시장, 즉
이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들 시장은 이제 발전, 송전, 배전이 이제 직영 수평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남부 지역에 이제 서던 컴퍼니나 듀크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기 ISO와 RTO 산하에서 이제 전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틸리티들입니다. 이 전력 유틸리티들은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민간 중심의 IOU, 그다음에 공공 유틸리티인 POU,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연방기관 이런 이제 4개의 큰 그룹들이 혼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3,000개 정도 이상이 되는 업체가 혼재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들 시장의 70%는 민간 기업인 IOU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공공이나 협동조합, 이제 연방 기관들이 이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OU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AP나 서부 지역의 PG&E, 뭐 넥스테라, 서던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시스템적으로는 가장 큰 AP, 매출 면에서 가장 큰 뭐 엑셀론이나 듀크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로는 이제 가장 앞서고 있는 넥스테라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POU 같은 경우에는 이런 IOU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제 어떤 지방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이 LA 수전국이라고 하는 LAWP, 그다음에 나이파 같은 지역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연방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테니시주에 있는 TVA, 그리고 북서부 지구에 있는 BPA 같은 기관들입니다. TVA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역사가 과거 1930년대 뉴딜 정책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관이고요. 현재까지도 7개 주에서 발전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전력망 구축 현황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폭증이 전력망 접속 지역을 이제 심화하고 있고,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가치 상승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망의 공급 병목 형상은 이제 사실 전력망 접속 지연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미국 북버지니아 지역이나 유럽의 주요 허브는 약 한 7년에서 15년 정도 대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22년 같은 경우에는 460 테라와트 아워에서 2030년에는 2배 이상 성장되는 945 테라와트 아워로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50%가 사실상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걸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한 것은 투자 가치의 상승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망 제약이 용량 요금과 피크 대응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전력 시스템 전반의 투자 확대를 정당화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전력 여건이 좋은 지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부분들은 부동산 가치 면에서도 그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 시장의 투자 규모에 앞서서 글로벌 시장의 투자 규모를 먼저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6년에 미국 시장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망 투자 국가로 부상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 규모는 2026년 한 5,28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9.4%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미국 시장은 2026년 1,219억 달러가 투자가 될 걸로 보여서 전 세계 투자액의 약 한 23% 정도를 차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은 사실상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 급증이고, 이로 인한 에너지 산업 전력화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가 2024년 한 1,050억 달러에서 28년 1,51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송전 인프라는 이 중에 동기간 326억 달러에서 485억 달러로 급증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설비의 교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데이터 센터에 이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로 인해서 765 초고압 송전망의 확충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저성장 시대의 종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년간 1% 미만의 성장을 뒤로하고
사실 5년이 아니라 향후 한 10년 정도는 유례없는 그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요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연평균 5.7%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절기만 보더라도 피크 수요는 22년 24기가와트에서 25년 3년 만에 약 7배가 증가하는 166기가와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데이터 센터의 높은 부활률로 인해 에너지 성장률은 약 5.7% 정도 피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스템 부하는 현재 약 60%에서 2030년 6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10년 내 한 3배로 증가하는 이제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25년에 40기가와트, 30년에는 77기가와트, 그리고 35년에는 106기가와트로 급증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러한 기관들 중에 블룸버그의 자료가 가장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실 여기서 언급한 이러한 수요 전망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대로 26년에 미국 전체가 48.3기가와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30년에 77기가와트로 이제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주목받는 지역은 버지니아,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오하이오 같은 지역으로 보이고 있고 또 이어서 펜실베이니아나 루이지애나 지역도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데이터 센터 허브의 이제 어떤 빠른 이제 전력 수요 증가는 이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이제 저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자재에 대한 투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통 연계 수요는 텍사스의 얼코트, 그다음에 중부 지역의 미소, 그다음에 동부 지역의 PJM에 집중되면서 이제 병목 구조 형상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7개 IS 전력망에 2025년 약 377기가와트 규모의 개통 연계 신청이 접수가 돼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증가를 주도하면서 개통 연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얼코트, 미소, PJM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생 에너지나 저장 장치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감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천연가스 발전 자체가 이제 67%를 급증하고 있어서 전체 신청을 규모를 견인하고 있다가 약간 특이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가스 발전이 미소나 얼코트에 집중이 돼서 기저부와 전원에 대한 관심이 회기가 뚜렷하다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풍력, 태양광, 저장 장치 모두 신청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책 불확실성이나 시장 포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분산된 청정 에너지를 도시와 산업 단지로 수송하기 위한 대대적인 송전망 확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력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급기야는 미국의 765 산업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에서는 765망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확충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765는 사실상 미국이 종주국이었지만 그동안 투자도 없었고 그 기술들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이제 전이가 돼서 역으로 지금 한국에서 765에 대한 노하우를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고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개통 연계 대기 물량이 약 한 377기가와트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후화된 송전선을 갖고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된 송전선을 단순 교체를 넘어서 더 높은 전압인 765급으로 용량을 가진 초고압 송전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일단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미국에서 어떤 선택의 개념은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JM, 얼코트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굉장히 많은 765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회사도 현재는 765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제 수주 기회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제 변압기 공급 부족 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변압기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를 포함한 국내 예를 들어 현대 그리고 미국 외국의 지멘스, 히타치, GE 같은 회사들이 모두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고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는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송전망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투자에 대한 승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계속 병목 현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리드 타임도 두세 배나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재에 대한 주문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지만 생산 캐파는 한계가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그 기자재 가격 변동이나 인건비 상승,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와 같은 변압기 업체들은 전략적으로라도 온쇼어링, 즉 이제 미국 현지에 공장을 확보를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개별 유틸리티의 복잡한 맞춤형 요구 사항을 표준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변압기라는 제품은 일종의 테일러메이드 제품입니다. 그 모든 유틸리티들이 각각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매우 다양한 사양의 제품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프로젝트마다 저희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를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리드 타임 장기화 등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의 표준화 같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실 실제 많은 유틸리티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공급 계약과 맞물려서 표준화 사양들을 계속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가장 필요한 거는 공장 증손과 맞물려서 숙련공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 공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제품과 맞물려서 제품의 부품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품들의 실질적인 적기의 공급 이슈도 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공급 회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싱을 공급하는 히타치랄지 뭐 탭체인저를 공급하는 MR이랄지 이런 회사들과 그들의 이제 생산 캐파를 증설하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희가 미국 내에서의 공장 증설과 맞물려서 숙련공 확보 그리고 저희와 발맞춰 같이 갈 수 있는 공급망의 어떤 증설 그리고 그 저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와의 협의를 통한 이제 장기 파트너십 그리고 이걸 통한 장기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제품을 표준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 전망과 맞추어서 미국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신규 수요나 그다음에 노후 설비가 교체가 맞물리는 더블 피크라는 구조 현상이 2030년대까지 앞으로도 약 한 10년 정도 이상은 계속적으로 벌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이나 비용 인허가, 보안 리스크는 일종의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와 관련돼서는 60MVA급 이상에 대해서는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미국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뭐 상호 관세, 그다음에 철강 관세 같은 것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없었던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대처하느냐가 저희와 같은 기업들한테는 일종의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더블 피크와 맞물려서는 저희가 굉장히 기회를 갖고 있는 반면에 그 관세나 인허가 관련된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대응력이나 현지화 역량을 갖춘 저희 같은 제조사가 앞으로 그 모습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향후 10년의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전력 해외 영업에서 이제 미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준석 책임입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 그러니까 HD 현대 그룹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다른 계열사들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그룹 차원에서 이제 미국 에너지 시장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나중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장표고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먼저 shipbuilding, 가장 유명한 이제 현대중공업의 조선 사업이 있겠고요. 저희 현대일렉트릭이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부문에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는 이제 현대일렉트릭, 오일뱅크, 뭐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머시너리와 로봇에 해당되는 그런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가 그 제너레이션부터 트랜스미션 그리고 디스트리뷰션까지 어떻게 보면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턴키 솔루션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역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삽입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제너레이션이랑 이제 하이 볼티지 뭐 सब스테이션이나 이쪽에 들어가는 파워 트랜스포머나 GIS 리액터 제품들이 포함되고, 또 이제 배전급에서는 디스트리뷰션 쪽에서는 스위치 기어, 디스트리뷰션 트랜스포머, 미디엄 볼티지, 로우 볼티지 서큐트 브레이커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인더스트리얼 모터 제품군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아까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제 업앤다운이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는 뉴 노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3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 히스토리컬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그 미국 뉴욕과 이제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정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연방이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IOU 이제 전력 회사들이 대규모 이제 노 그리드 업그레이드에 상당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이 전력 변압기 시장이 사실은 지금의 규모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셀러즈 마켓의 이제 시장이 형성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다만 이제 2008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닥쳤었고, 그리고 그 2000년대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많은 전력 변압기 메이커들이 생산 기지를 많이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이후에 시장이 꺾이면서 이제 상당히 익스트림한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뭐 11년 요 시점을 기점으로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전력 변압기 생산 기지를 구축했던 회사들이 공장을 철폐하거나 혹은 매각을 하거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사실상 2009년 1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인 2021년까지의 한 11년 2년 정도의 기간이 상당히 저희 전력 변압기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는 암흑기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력 수요 자체도 미국 시장의 전력 수요 자체도 2% 미만대로 이제 애뉴얼 성장세가 매우 답보 수준에 이제 형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서플라이 그러니까 그 프로덕션 캐파시티는 늘렸는데 이제 그 고객들의 디맨드는 플랫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몽고메리에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는 디맨드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반덤핑, 엔타이 덤핑 타리프가 이제 부과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로컬 생산 기지가 필요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저희가 몽고메리 공장을 설립한 이유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그리고 미국 전력 시장이 이제 넷제로 그리고 신재생으로의 전환,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제 그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지금 2026년 현재는 지금 아직도 이 곡선이 상승 곡선에 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연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저희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이유를 AI 데이터 센터, 뭐 EV 인프라스트럭처, 뭐 리뉴어블 에너지, 그리고 넷제로로의 전환, 그렇게 그 주요 요인들로 보고 있고요. 오른쪽의 장표는 그 테이블은 그 전 세계 이제 전력 수요를 이제 예측한 데이터인데, 2023년 대비 지금 2050년까지는 약 240%의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여기에 또 아울러 사실은 미국 쪽에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인가요? 그 미국 그 세이프 하버나 텍스 크레딧 관련 이제 그 폴리시들이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체감하기로는 그 유틸리티 스케일에서는 사실 그 텍스 크레딧 정책 변화로 인한 뭐 시장 둔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 아직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그리드에 투자하는 전 세계적인 투자 규모가 지금 2025년부터 15조 달러 정도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에이징 애셋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검정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AI, 뭐 리뉴어블 에너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잠재적으로 에이징 애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노후화되고 있는 그런 전력 그리드, 뭐 변압기 포함해서 그런 이제 시장이 잠재적으로 저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2040년까지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900기가와트에 해당되는 신재생과 배터리 그리고 60에서 100기가에 해당되는 가스를 필요로 한다는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고요. 미국 자체의 전력 디맨드는 2030년까지 25% 그리고 2050년까지는 78% 2023년 대비 그렇게 증가세가 지금 예상되는 지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디맨드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14% 그리고 50년까지는 54%의 증가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프로젝티드 피크와 프로젝티드 일렉트리시티 디맨드가 2030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지금 리서치 기관들이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또 미국 내에서 지금 대형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이제 그 산업 그 제조 설비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전력 기자재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는 커버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도 작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전 세계 그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2027년을 보시면은 한 200 빌리언이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 다음 장표에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22년부터 이제 프로젝션을 한 데이터 센터로 인한 그 전력 디맨드를 예측을 해본 그래프인데 지금 이미 제가 26년 기준 그 실제 그 디맨드를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여기 미니멈, 베이직, 맥스 시나리오 중에 이미 맥스 시나리오로 지금 2026년에는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00 테라와트 아워의 규모의 지금 전력 디맨드가 올해 발생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1000 테라와트 아워는 사실상 일본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소비하는 전력 디맨드와 맞먹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사실 그 데이터 센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나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 통계치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왼쪽에 블룸버그 그 통계치를 앞서 효성 임준 팀장님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아까 27년에 작년에 그 산출한 그 예상한 그 예측치는 200 빌리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27년에 685 빌리언으로 상당히 그 간극이 큼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 가장 위에 보라색에 해당되는 게 메타인데 메타 혼자만 하더라도 150 빌리언에서 200 빌리언 정도의 투자를 27년까지는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라이브 캐파시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량과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용량이 이제 옅은 파란색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메타 같은 경우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깔아놓은 거는 2.9 기가와트인데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게 7기가와트고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요 순으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 관련해서는 조금 믹스드 오피니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유틸리티 회사들과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여기도 지을 것 같고 여기도 지을 것 같고 여기도 지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의 조금 실체가 없는 이제 공사들을 본인들한테 공유를 해주면서 이거 이제 그리드 물리고 싶으니까 방법을 마련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에 뭐 5개 중에 한두 개 공사만 이렇게 현실화가 된다면은 유틸리티 입장에서도 상당히 로스기 때문에 그래서 속칭 그거를 이제 팬텀 공사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령과 같은 실체가 없는 이제 공사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과연 버블이 끼어 있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 테리프를 내라. 그래서 본인들의 그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의 소요되는 그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지불을 해라라는 형태의 이제 그 규제도 지금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움찔할 법한 지금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본인들은 자신 있게 뭐 예정대로 100 빌리언, 200 빌리언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리뉴어블 에너지 디벨로퍼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들 많이 해주신 IOU들, 인베스터 온드 유틸리티들이 역시나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할 것으로 지금 많은 그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1.1조 달러 이상을 송전과 배전 설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발표들을 했고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지금 2023년, 24년을 기점으로 27년 그리고 그 비욘드까지도 본인들이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디스트리뷰션 쪽에 상당한 업그레이드와 리플레이스먼트와 그리고 업그레이딩 업레이팅까지도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유틸리티로는 넥스테라, 서던 컴퍼니, AEP 기타 등등이 있고 저희 회사 역시 긴밀하게 이런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 그 특히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제너레이션이 발생하는 그 로케이션에서 최대한 많이 이제 그 전력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지금 급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백본 그 척추에 해당되는 백본이라고 부르는 765KB 초고압 공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해당되는 얼컷과 그리고 이제 중북부에 해당되는 미소 지역 쪽에서 먼저 이제 그 큰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어서 이제 SPP나 PJM 쪽에서도 대규모 765 공사들이 지금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전반적인 시장 상황보다는 이제 어떤 우려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9월에 그 트랜스포머 매거진에서 US 그리드가 상당히 지금 브레이킹 포인트에 있다. 그 이유로는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EV 그리고 또 상당히 익스트림한 기상 조건들로 인해서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데이터 센터나 EV나 뭐 리쇼어링 이제 그런 디맨드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서플라이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측면에 있어서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지금 제너레이션 용량도 사실 충분치가 않고 또 트랜스미션 그리드에 물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그 퍼밋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와 같은 그 기자재 업체들도 납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디맨드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플러스 유틸리티가 이제 같이 조인트로 해가지고 제너레이션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같이 한 구역에 이제 위치시키는 이제 그런 공사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속칭 이제 Bring Your Own Generation이라는 이제 그런 테마 하에
사실은 이제는 그리드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기자재 측면을 놓고 보면은 사실 2025년까지도 저희는 그 전력 변압기의 공급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 대비 30%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의 납기는 3년 이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변압기 사양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5%에서 95%까지 지금 급등한 추세에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US installed capa vs core가 2010년에는 그 인스톨된 이제 그 캐파시티가 더 많았었는데 2023년에는 1279 기가와트 대비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그 수요가 2598 기가와트로 2배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바 차트들은 이제 저희 변압기뿐만 아니라 그 차단기 그리고 패드 마운트에 해당되는 디스트리뷰션 배정급 변압기 기타 등등 각종 전력 기자재들이 지금 상당히 리드 타임이나 가격 측면이나 상당히 그 장기화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전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72기가와트를 데이터 센터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언더 컨스트럭션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게 10기가와트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가적으로 US 그리드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파워가 15기가와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8기가와트가 아직도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traditional grid PPA 대비 이제 BYOG Bring Your Own Generation 모델의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삽입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PPA 방식으로는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반면에 BYOG 모델 같은 경우는 1, 2년 만에 해소가 가능하고 업프런트 코스트는 물론 이제 BYOG 모델이 조금 더 이제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그 biggest threat to the AI boom이 이제 코드가 아니라 140년 된 piece of hardware라는데 그게 이제 전력 변압기를 칭하는 거고요. 저희 변압기 부속품 업체에 해당되는 퀄리트럴이 이제 그런 이제 기사를 붙여놨는데 이 장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 영국에서의 히드로 공항 그 사건 그리고 미국 엔터지아에서 발생했던 이제 워터포드 그 화재 사건 이런 화재 사건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 전력 변압기는 기대 수명을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유틸리티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뉴 프로젝트를 대응하기에도 지금 상당히 바쁜 상황이라 사실 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니즈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정작 실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년 기대 수명을 60년, 70년까지도 변압기 계속 쓰지 하면서 방치를 해두면은 이제 뭐 이와 같은 이제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뉴클리어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는 뭐 스페어 유닛이 있고 뭐 리던던트 유닛이 있긴 합니다만은 변압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 단지 전체가 이제 마비되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정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해지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변압기 쇼티지는 30%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 30%라는 거는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효성 하이코라든지 히타치, 지멘스, 버지니아 트랜스포머가 미국의 공장들을 뭐 새로 짓거나 아니면 기존 공장을 증설하거나 하는 플랜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 30%의 갭은 조금 뭐 미미하게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수요 역시도 그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30% 마진 말을 내기 사실은 저 숫자에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 1699 GVA에 해당되는 지금 누적 부족 용량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 알라바마 공장이 MVA로 따지면 한 3만 MVA 정도 되니까 한 30 GVA 정도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희 알라바마 규모의 공장이
한 5, 60개 정도는 더 있어야지 저 누적 부족 이제 그 변압기 갈증을 이제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객들 대상으로 이거는 뭐 그렇게 뭐 confidential information은 아닙니다. 지금 효성도 아마 이렇게 하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어프로치를 택하고 있느냐. 그래서 프로덕션 슬롯을 미리 확보를 해놔라라고 저희가 어프로치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사들로부터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본인들의 변압기 니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한테 프로젝션을 좀 공유를 해주면은 그러면 우리 생산 캐파를 감안을 했을 때 연간 베이스로 몇 대씩 우리가 할당을 해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토대로 먼저 슬롯을 저희가 미리 이제 배정을 해놓고 나중에 firm PO를 purchase order를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요구 납기 대비 30개월, 36개월 전까지 purchase order를 내달라라는 이제 그런 식의 합의를 도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틸리티 고객들도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보다 안정적으로 전력 변압기를 수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싱 컴포넌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만은 지금 서플라이어 A, B, C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볼티지 전압 클래스로 161kV, 230kV, 345kV and above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서플라이어 B 같은 경우 보시면은 거의 200주에 해당됩니다. 그게 거의 4년에 육박하는 그런 부싱 리타임이거든요. 그러면 저 리타임 저희는 저 부싱을 무조건 써야 된다면은 4년 미만의 리타임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성중공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컴포넌트 업체들과의 스트래티직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부싱 업체 중에 하나인 트렌트사와 765kV 부싱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 프로덕션 캐파시티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 6일에 저희는 몽고메리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 하에 그 착공식을 가진 바 있고요. 그래서 27년에 이제 본 공장이 이제 증설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저희 공장의 이제 캐파시티도 한 50% 정도는 증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거의 40년간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쌓여온 신뢰 관계라든지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긴밀한 그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리고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 슬롯 레저베이션이라든지 뭐 스트래티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리 변압기를 이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를 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부싱이나 탭 체인저, 뭐 카퍼 인슐레이션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아까 트렌치 사례와 같이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미리 컴포넌트를 확보해 놓는 그런 어프로치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지 역시 저희 국내 울산 그리고 해외 몽고메리 공장 모두 지금 확장을 앞두고 있고요. 변압기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765kV급 변압기는 상당히 그 중량이나 이제 디멘션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울산에서 이제 미국으로 납품을 했을 때 이 변압 큰 그 중량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적기에 고객 잡사이트까지 이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 인랜드 트랜스포테이션 특히나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약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이 안심을 하고 적기에 이제 변압기를 받을 수 있도록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과 아주 초기 단계부터 그래서 파이낸싱 단계라든지 플래닝 단계에서 미리 인게이지를 해서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그 HD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저희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디젤 제너레이터라든지 특히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가스 터빈뿐만 아니라 백업 제너레이터도 지금 기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저희 HD 현대그룹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